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보니까 기말 재고가 있는데요. 우선 기말 재고가 200개, 단가는 얼마짜리가 1200원짜리가 있다는 얘기고, 금액은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를 들어줘야지. 자,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기말 재고가 수량이 200개가 있고 단가가 1200원짜리가, 그래서 총 기말 재고 24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창고에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있나? 그래서 제가 기말 재고 조사는 공인회계사들이 실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조사를 해봤더니 2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180개밖에 없더래요. 단가는 그대로 똑같이 1200원짜리가.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21만 6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요? 24,000원 차이 나죠? 맞나? 24,000원.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이 24,000원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죠? 자,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 금액이 24만원으로 기록해 놓아야겠습니까? 실제 있는 21만 6천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제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재무상태표의 뜻대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기말에 그 자산이 표시되어 있는 그 금액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21만 6천원을 표시해야지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얼마로? 21만 6천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째 번 이슈는 뭐냐면, 얘는 실제로 장부 수량과 그다음에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얘를 수량 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량 차이는 왜 이런 수량 차이가 날까요? 누가 다 훔쳐갔나? 보편적으로 창고에서 1년 동안 그 재고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움직이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요. 그런데 그 보고 절차가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12월 30일이 띵 돼가지고서는 여기 재고 수량과 장부의 수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거 지금 여기 뭐뭐 때문에 파손이 돼서 얘가 지금 다 서류 작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이나는 수량에 대한 이유가 아직 회계부서에 전달이 안 돼서 차이가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량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모라고 부를 거예요.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감모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얘는 정상 감모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일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감모라는 용어가 수량의 차이를 감모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정상 감모라고 구분하고 어떤 것은 비정상 감모라고 구분하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1년 동안 창고 관리하다 보니까 뭐 20개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더라. 그러면 얘는 정상 감모라고 봐요. 그리고 얘는 팔린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근데 20개가 차이나?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 얘는 비정상 감모인 거예요. 그럼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왜? 재고가 판매된 게 아니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그 상황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놔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 정상 회계 처리할 때는요, 차변에 지금
수량이 차이 났을 때 감모 손실이라는 용어 쓴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재고자산을 배우고 있잖아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정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에는 이런 거 없었죠. 여러분들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새로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은 별도로 외우시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쓰고 얼마를 갖다가 손실 처리해야 돼요. 24,000원을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재고자산이 그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여기 똑같이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쓰지만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상품 또는 뭐예요? 제품 이런 거였었죠. 그죠? 상품 제품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금액은 24,000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나 제품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편 계정은 매출원가라고 써야 되는데 그 계정 말고 다른 게 쓰이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타 계정 대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린 거예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어 있죠? 얘도 타 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실기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시게 되면 얘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 번호는 적요라는 코드 번호의 8번이에요. 나중에 하면서 타계정 대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타계정 대체라는 용어가 알아들어야지 그걸 표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여기다가 메모로 하나 이렇게 써 드릴게요. 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한다? 팔린 거. 그러면 계정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고요. 비정상 감모일 경우에는 뭘로 처리해라? 그 비정상 감모일 때는요. 여기 계정 이름이 그대로 재고 자산 여기 뭐죠? 감모 손실이에요. 그리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크게 수량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파란색으로 할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똑같이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가 있는데 개수는 200개, 단가는 1,200원, 그래서 24만원. 근데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 200개. 근데 써놨나? 잠깐. 내가 뒷장을 못 넘겨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얼마일까? 20만원이죠?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제가 설명할 때는 원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데 이제 이걸 지은씨가 해줘가지고 이해하려면 이거 보면서 해야 되잖아. 그런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똑같은 예제를 써놨으니까. 그럼 여기 지금 4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재고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량 차이는 나지 않고 있죠. 수량 차이는 안 나는데 단가가 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단가 차이가 날 때는 얘를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불러요. 평가 손실.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얘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고를 시장에다 갖다가 판다면 지금 얘가 우리는 1,200원짜리인데
1,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재고가 1,200원짜리인데 지금 갖고 나가서 얘를 팔잖아요. 그러면 1,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보수주의에 의해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면 바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지금 그 원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배웠던 단기매매증권 그때 가격이 떨어졌다고 기록 안 해요?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를 우리 기록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말 재고의 값은 24만원으로 기록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20만원이라고 한다면 20만원으로 기록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재 가치는 얼마기 때문에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기록해야 돼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24만원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현재 가치가 그게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4만원 손해본 거네요. 그죠? 4만원 손해본 거를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얘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요, 재고 자산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4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여기 4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근데 얘 평가라는 말은 우리가 재고 자산을 지금 팔은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아직 안 팔았죠? 그런데 단기매매증권 12월 30일 날 우리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평가만 한 거예요. 평가만 했을 때 재고 자산을 우리 그 기본적으로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들은 평가 12월 30일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단가 차이일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써놓고 대손 충당금처럼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거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얘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수량의 차이, 얘도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고, 만약에 단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 단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 요것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기말 정리 사항들이에요. 근데 주로 얘는 세무 2급 때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1급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알고 배워 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린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한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있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재고자산의 이 평가손실 단가 차이는요, 지금 단기매매증권은 12월 30일 날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만큼 표시했었죠.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만큼 표시했었죠. 근데 이 재고자산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가가 1,2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500원에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300원이 더 이익이죠. 근데 그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기록하지 않아. 왜? 얘는 실제로 재고자산 팔았을 때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 그때 그걸로 표시하는 거고, 재고자산의 그 단가가 여기 시장 가격이 더 낮아졌을 때만 기록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저가법은 금액이 더 높아졌을 때는 기록하지 않고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만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저가법은 영어로는 LCM이라고도 불러요. LCM은 뭐의 약자냐면 lower C는 cost 원가라는 뜻이고요. or market 시장 가격, 즉 원가하고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더 낮은 것은 낮아지면 기록하라는 뜻이겠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인가요? 국제회계 기준 받아들이면서 도입된 회계 처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CM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했을 때 쓰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게 나왔나 모르겠네.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교재는 지금 없는데요.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하고 왜 어떤 이유로 시장 가격이 떨어질까? 즉,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거에 대한 예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가법이 발생하는 그 사유. 첫 번째 거는요. 지금 우리 재고가 만약에 손상됐어. 우리 재고가 손상됐으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가법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장기 체화된 경우. 장기 체화가 됐다는 뜻은 지금 안 팔려갖고 계속 창고에 놔뒀던 거예요. 그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부화. 진부화라는 건 이런 경우에요. 진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USB를 제가 떠오르는 게 지금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주로 그걸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USB가 지금 여러분 그 32기가짜리 얼마 정도나 해요? 그게 지금 한 7,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그 2기가짜리 나왔을 때가 걔가 2만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되니까 4기가 됐는데 그 정도 금액이었다가 지금은 2기가에 비해서 무려 용량이 16배가 늘어났죠. 근데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그 2기가짜리 만들어 놨는데 2만원 받고 팔면 거시기 아니면 이거 살 리가 없잖아요. 그죠? 32기가짜리가 지금 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7,000원인데 2기가짜리 2만원에 내놓으면 진열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죠? 왜 안 사요?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같은 값어치 비교해서 나는 2기가면 만족하니까 2만원 주고 이거 살래. 그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걔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진부화가 되면은 특히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들은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G 플립 3 그거 사지 갤럭시 5 살래요?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갤럭시 5가 그때 당시에 나올 때 초기 모델이죠. 걔하고 지금 G 플립 3하고 가격 차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 G 플립 기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는데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거기에 딱 맞춰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쌌단 말이죠. 그럼 그거 비교해서 사라 그러면 둘 다 새 거야. 못 사겠어요. 그럼 걔를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당연히 안 팔리지. 그런 걸 진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얘를 만들어 파는데 원가가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재고 가격이 더 시가가 떨어지겠죠. 원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가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요거는 회계 1급 나중에 여러분이 또 배우시게 될 AT 시험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1,2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 반대로 1,000원이어서 결산을 끝냈는데 다음에 얘가 1,3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다음에 여기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가 있는데 가격은 뭐 수량은 뭐 몇 개인지 상관없고요. 300개가 되어 있고 단가가 얘가 이제 이번에는 1,300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300원이 됐으면
지금 초기에 우리가 저가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인식한 그 단가가 지금 300원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 충당금을 써놨잖아요. 얘를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돼요. 그런다면은 어떻게 얘를 돌리느냐? 여기 차변에다가 대변에 있었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총 얼마 있어요? 4만원 있죠. 여기 13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 기존에 저가법을 적용한 1200원보다 더 많이 계상하면 안 돼요. 맥시멈 원래 떨어졌던 그 금액까지만 환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 4만원만 최대 환입시킬 수 있다. 대변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여기서 다시 지난번에 우리 대손 충당금 환입 배웠던 거 있었죠? 예, 성격이 똑같아요. 근데 맥시멈 금액은 평가 충당금으로 인식했던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환입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요 맨 마지막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시험 문제 거의 90%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는 설명도 되어 있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환입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얘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지울게요. 다른 거 써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저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50 교재에서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라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4장에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종류부터 한번 잠깐 보고요. 우리 재고자산의 종류에서 미착품이라고 배웠던 게 있었죠. 미착품은 우리가 샀는데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착품이라고도 쓰고 미착 상품이라고도 써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 1급에서는 문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미착 원재료 이런 말도 쓸 거예요. 다 공통적인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미착 상품의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되냐면 여기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 창고 재고는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5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여기 보시죠. 근데 이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이 지금 우리 창고로 운송 중에 있는데 12월 30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고는 1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이 우리 재고인가요? 아니면 500만원만 우리 재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계약관계예요. 계약을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매매할 때 계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의 계약. 이는 영어로 보통 이 실무에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어를 갖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약자로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요. 여기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 계약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 얘는 도착지 인도 조건. 이거 상품 매매할 때 계약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FOB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자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배에 선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는 우리 거예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이 상품을 구매를 했다면, 여기 지금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중이라면 이 재고 누구네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 근데 만약에 계약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항구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말 재고는 얼마를 표시한다? 500만 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재고 금액이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저당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 상품 또는 담보, 이런 용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저당이 됐던 담보가 됐던 이거는 무조건 우리 재고예요. 자 다시 여기 지금 저당된 상품의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재고는 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이거는 맡겨놓은 거예요. 저당도 담보도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60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상품은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 건데요. 일단 써놓을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할부 판매는 판매가 됐으면 할부 판매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을 때, 얘는 물건을 인도해주면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에다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할부 판매, 얘는 금액을, 돈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지 제품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요건 나중에 할게요. 근데 우선 용어 교재는 써 있으니까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고 쓴 거는 뭘로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냐면, 장기 할부 판매예요. 장기 할부 판매는 일단 차 생각하시면 돼요. 차는 일단 인도에서 건네줘요. 그러면 차는 팔린 거죠. 그런데 거기 회계 처리할 때 조건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판매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 걔는 아직 우리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고에다가 얘는 포함시켜야 돼요. 얘는 재고에다가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상품, 얘를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는 용어로도 써요. 그럼 얘는 제가 뭘로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 교보문고를 갖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그 책들을 다 팔았고, 교보문고가 그 책들을 다 사가지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교보문고는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들이 거기다 책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 재고는 누구 거다? 출판사 거야.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그 재고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재고가 판매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뜻은 위탁상품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누구한테 위탁했어요? 교보한테. 그럼 교보 입장에서는 받았죠. 반대는 수탁이에요. 수탁자가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아직 하나도 안 팔렸다고 한다면 얘는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교보문고는 다른 용어로 수탁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수탁자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재고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재고에서 얼마 팔았다고 얘기를 해줬냐면 60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그럼 재고는 얼마만 남은 거예요? 40만 원만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탁상품이나 적송품이라는 뜻도요. 팔기 위해서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물건을 맡겼다는 뜻이라는 거, 위탁상품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송품. 시송품은 시용품이라고도 불러요. 시용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고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상품을 보내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용하다가 사고 싶으면 구매 의사를 밝혀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그 재고를 그 콜 받아가지고 상품 배송해준 그 재고의 금액이 100만원어치인데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은 40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0만원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재고고, 구매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판매된 거예요. 우리 재고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만 여러분이 참 지금 잘 들어두시고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는 거의 안 틀리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52페이지까지 재고자산 제가 설명해 드릴 것들은 마무리가 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 옆에 53페이지에 확인 예제도 있고 평가 문제들도 있죠. 일단은 교재부터 먼저 읽으세요. 교재부터 정독해서 읽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비교해 가면서 복습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